바텀업 방식으로 형성된 가격. 이처럼 아주 적대적인 상황에서조차 검열이나 동결 없이 전송이 가능한 특징, 디지털에서 구현된 절대적 희소성 등과 같이 비트코인의 우수한 화폐적 속성은 세간의 주목을 끌었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시장의 수요를 획득, 다시 말해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관, 즉 셀프 커스터디를 하고 있다면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은 글로벌 결제를 할 수 있고, 원할 때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가진 가치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인기 있는 도메인 주소를 보유하듯이 글로벌 장부 시스템에 나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메인 주소를 보유하는 것과 다른 게 있다면 우수한 화폐적 속성과 무기명 자산의 속성을 가진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탈중앙화되어 있고 어디서나 대체 가능하고 유동성이 풍부하고 스스로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가올 위기 상황에 대한 보험으로 쓰일 수도, 아니면 단순히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유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 금보다도 높은 스타크2 플로 레이시오를 가진 비트코인은 점점 어디에서나 받아들여지는 재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아직 크지만 불과 12년 만에 시가총액이 0에서 1조 달러 가까이 되었다는 것은, 심지어 그 어떤 통제나 관리하는 주체 없이 순수히 시장에서 선택된 재화가 이 정도의 수요, 이 정도의 발전을 스스로 해낸 것은 그간 없었던 일입니다. 시장이 점점 비트코인을 더 깊게 탐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노출되면서 비트코인을 사볼 것이고 주고받아 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은 아직 완전한 초기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 인구의 약 2%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자산 중 극히 일부입니다. 검열 저항성이 중요한 이유. 검열 없이 가치물을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있어서 비트코인의 매우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며, 여기에 더불어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앞의 상품화폐 및 명목화폐 편에서 수차례 강조한 더 많은 공급을 통해 희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이 합쳐진 비트코인은 지금의 소비를 잘 아끼고 화폐를 저축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금융주권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주권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검열 저항성과 희석할 수 없다는 특징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를 떠나야 한다면 남에게 맡긴 게 아닌 스스로가 직접 보관하고 있는 어떤 가치물을 검열이나 몸수색 같은 것 없이 어디든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은 값을 매기기 힘들 정도로 필요한 것일 겁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나치가 지배하던 유럽을 탈출할 때 자신들의 재산을 정리하고 가져오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소련이 붕괴할 당시 소련 시민들은 불과 100달러어치의 재산만 가지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레바논과 같은 나라 혹은 전쟁이나 주권 억압을 겪는 시리아, 이란, 나이지리아, 중국, 우크라이나 등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시민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환경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비트코인인데 이미 이 특성에 대해 사람들이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의해 모든 은행 접근이 차단되었음에도 비트코인 덕분에 선거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반대파 정치인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경찰 과잉 진압 및 폭력에 대항하여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은행 계좌가 동결되자 비트코인을 대신 사용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국가의 자본 통제를 피해 해외로 재산을 이전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나 실패한 경제 시스템 내에서 외부 세계로 가치를 이전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대부분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에게 항상 남성인 친척들에게 돈을 압수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잘 사용되었습니다. 아주 최근인 2022년에는 캐나다 정부가 국가 비상 상황에나 발동되는 긴급 조치를 사용하여 백신 반대 시위자들의 금융계좌는 물론이고 시위단체에 기부한 사람들의 계좌까지 동결시킨 후 범죄 혐의까지 부과했습니다. 이때에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잘 작동하면서 강한 검열 저항성을 증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진 강력한 검열 저항성은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 순수 인터넷 기반 화폐로서의 효용 가치를 바탕으로 디지털 상품화폐로 가치가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통화로서의 프리미엄을 점점 획득하고 교환 매개보다는 절대적인 희소성과 발행 스케줄의 불변성으로 인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더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강한 검열 저항성이 가능한 것은 비트코인의 베이스 레이어에서 처리되는 데이터 양이 적게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좋은 교환의 매개와 같은 확장성 문제의 해결은 다른 금융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레이어 구조로 분기되어 상위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베이스 레이어 위에서 실행되는데 커피와 같은 소액 결제를 하는데 매우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리퀴드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는 보안성을 일부 절충하면서 전송을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향상시키고 그 외 추가 기능을 가능케 하는 사이드 체인입니다. 검열 저항성과 빠른 결제. 많은 사람들이 언뜻 비트코인을 보며 깊은 고민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코인 베이스 레이어 저 봐라. 한 번에 많은 거래량 처리가 안 되잖아. 탈중앙화도 좋지만 저렇게 보수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면 대체 어떻게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서 쓰일 수 있겠냐?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그것도 베이스 레이어가 모든 글로벌 결제를 다 처리하는 것은 목적과 전혀 맞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마치 글로벌 무역 결제망인 연준의 패드와이어로는 커피를 사 먹을 수 없다는 주장인데 비트코인의 비교 대상은 최종 정산이 일어나는 층이지 빈번한 거래가 일어나는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커피를 사기 위해 패드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베이스 레이어는 커피와 같은 소액 결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패드와이어를 아래층에 두고 작동하듯이 비트코인을 아래에 기반으로 둔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커피와 같은 소액 결제에 매우 잘 작동합니다. 혹은 극도의 검열 저항성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캐시앱, 스트라이크 앱 같은 서비스도 좋은 수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베이스 레이어는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 서비스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가장 뿌리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 최종 정산 서비스와 경쟁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대단한 이유는 비밀 네트워크가 아닌 완전한 개방형 네트워크임에도 해킹이 일어난 적이 없고 아무 중앙 관리자 없이도 오직 컴퓨터 네트워킹 기술과 인터넷 프로토콜만을 기반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또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그레샴의 법칙을 언급해보자면 두 가지 종류의 화폐가 있을 때 A라는 화폐가 다른 화폐 B보다 찍어내기 어려운 경화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화인 A를 사용하기보다는 B를 먼저 사용하고 A는 보관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비트코인을 생각해보면 현재 교환의 매개보다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특히 매우 적대적인 환경에서 가치를 이동시키거나 교환의 매개로 써야 할 때와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대부분 달러나 다른 법정 통화를 먼저 소비하고 비트코인은 더 희소한 자산으로서 통화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그 생태계는 지금까지 여러 번의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겪었고
각 사이클마다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주로 컴퓨터 공학자들과 얼리어답터들에 의해 기술이 구축되고 탐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비트코인의 사용성이 조금 개선되면서 달러와 같은 법정 통화로 가격이 매겨질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게 되었고 초심자나 투기꾼들로부터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갖춘 거래소가 생겨나고 은행으로 연결되면서 시장에는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되었으며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이클에서는 연기금, 투자은행, 보험사, 헤지펀드, 패밀리 오피스, 국부펀드 등 기관급의 주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계속해서 유입되는 자본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생태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보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일일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과 같이 탈중앙화된 상태로 잘 남아 있을지, 또한 비트코인이 만들어낸 화폐 프리미엄을 조금이라도 가져가려는 수만 개의 알트코인들의 흥망 속에서도 강력한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지 등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앞으로 겪을 도전과 위기 속에서 네트워크가 가진 강력함에 대해 대체로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의 블록체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달러 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1대1 상환을 약속하는 토큰을 발행하고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 사용자는 토큰을 발행하는 회사의 달러를 예치하고 해당하는 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발행사는 보관 중인 달러 자산 담보물을 어떤 형태로 얼마나 안전하게 보관하는지를 밝히는데 이는 모든 발행사마다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 사용자는 이 회사가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의 자금으로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기를 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제3자인 회계감사인을 통해 보증의 정도를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한번 발행되어 사용자 손에 쥐어지면 그 사람은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는 P2P로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볼 때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은행 결제 시스템, 특히 국제 송금 측면에서는 상당한 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 금융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인 일요일 밤 새벽 2시라도 다른 대륙에 있는 누군가에게 수백만 달러의 가치물을 대개 몇 분 이내로 보낼 수 있고 송금인, 수신인 모두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토큰이기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에 직면할 것이며 이미 많은 통제와 감시를 받고 있고 머지않아 은행 서비스 수준의 규제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의 효용은 분명히 있는 기술로서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인 CBDC 혹은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형태로 지금의 금융 시스템에 점점 더 편입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제 송금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이 스테이블 코인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본다면 거의 누구나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편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효용은 엄청난 기술적인 혁신에서 나온다기보다는 단순히 자동화 그리고 중앙화되어 있다는 특징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을 통해 달러 송금을 보낼 때는 여러 중개은행을 거치고 여러 중간관리자들을 거치면서 종종 지연되거나 막히는 등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현재 어떤 은행에서 걸렸는지, 어떤 관리자에게 전화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거액의 국제자금이체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게다가 규제의 부재로 인해 은행의 관리자와는 달리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관리자들은 최소한의 개입만 할 뿐이고 송금이 실행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편이라 지연 같은 일은 더욱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정부의 입김 등의 이유로 네트워크상의 주소나 토큰의 일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두고 차단하는 정도입니다. 정리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은 자동화된 P2P 국제 송금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술이긴 하지만 이는 KYC 및 자금 세탁 방지법에 기반하여 엄격한 규제 당국의 통제와 차단, 동결, 압수 등의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스테이블 코인 개념을 민간이 아니라 공공부문으로 확장시켜 이를 완전히 국유화하고자 하는 중국과 같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송금 및 수취인 관리 등은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하게 일어나지만 국가라는 주체 하나가 집중화된 형태로 통제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블록체인의 개념과는 무관합니다. 중국은 지난 5년 넘게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연구하고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지금은 디지털 위안화 CBDC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법정화폐가 온라인 뱅킹을 통해 신용카드를 통해 각종 페이 서비스 등을 통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미 디지털의 형태인데 CBDC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전통 금융이 작동하는 라인을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이 만들어 놓은 서버만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 상업은행이나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송금과 결제 라인들을 하나의 순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통합한다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위프트 시스템 없이도 국제 송금 및 결제를 수행합니다. 로컬 상업은행이 부족한 사람들도 계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동원하여 모든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감시합니다. 특정 거래 내역이 감지되었을 때 계좌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차단합니다. 사용처를 제한하고 유통기한을 걸어 국민 경제 활동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특정 정치적 아젠다와 결부지어 잘 지켰을 시에는 보상을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재산을 압류합니다. 가지고 있기만 하면 잔액이 줄어드는, 즉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합니다. 보기에는 똑같은 돈이지만 특정 그룹을 만들고 그룹마다 다른 규칙으로 작동되도록 돈을 프로그래밍합니다. 정리하면 CBDC는 기존의 결제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저렴하며 사용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사용하는 돈이 승인된 상황에서만 작동하도록, 즉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인 정부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제한, 차단, 동결, 압류되는 등 프로그래밍 될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BIS, 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관입니다. 이 기관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대표는 지난해 CBDC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CBDC를 단순히 현찰의 디지털 버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의 경우 우리는 누가 $100 지폐를 사용하고 있는지, 누가 $1000 지폐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CBDC는 이런 정보를 포함해서 모든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즉 모든 규칙에 대해 중앙은행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그 규칙을 집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매우 크리티컬하고 현금과 비교되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시민들의 금융생활에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는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제도를 실행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입에서 실행 가능한 모든 통제의 수단들이 가감없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통제의 스펙트럼.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디지털 화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비트코인과 같이 탈중앙화되고 주인이 없는 무기명 자산이 있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CBDC 같은 법정 화폐의 디지털 버전이 있고 유틸리티 토큰이나 게임 토큰과 같은 종류의 블록체인 내 코인도 있습니다. 금융에 대한 감시, 검열, 통제 등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가속화시킬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어떤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을까요?